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포츠 마사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발달되어진 민간요법. 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그 출발 시기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마사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같이 해왔었어요. 네, 고대 중국에서는 안마와 지압으로, 뭐 지금도 중국의 안마와 지압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는 체조라든지 또는 마사지가 성행을 해왔었고요. 과거 인도의 마사지가 지금도 대표적인 게 아유르베다 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도 마사지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제들이 치유의 수단으로, 질병 치유의 수단으로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용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신전의 그림들이라든지 벽에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목욕탕에서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의사가 되실 때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의사들의 아주 그 원조격이 되는 히포크라테스는 의료인이라고 한다면은 모름지기 마사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질병치료의 수단을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의료인들의 처방에 마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되어졌던 마사지들이 서구 유럽에서는 16세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졌고, 의료 분야에서 먼저 직접적으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삶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운동 선수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서부 사회에서는 운동 선수들의 경기 전이나 또 시합 중간이나 또 경기가 마친 다음이나 또 시즌이 없을 때든지 이럴 때에서 그 근육을 관리를 해주고 피로 관리를 하고 부상을 치료하는 이렇게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에게 전문적인 마사지사들이 있어서 팀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프로 운동구단들이 생기면서 또 직업적으로 이제 프로 운동선수들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생기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성적이나 기록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부상을 예방하고 또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 스포츠 마사지사, 물리치료사들이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마사지가 운동 선수들에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일반인들에게 보건 마사지라든지 미용 마사지라든지 뭐 건강 마사지라든지 또는 뭐 산업 마사지라든지 이런 산업의 분야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져서 요즘에는 뭐 어디서든지 누구나 손쉽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심지어는 뭐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세신가분들을 통해서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뭐 온천지구라든지 또는 뭐 찜질방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마사지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손쉽게 우리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많이들 받아보셨죠? 잠깐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그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고 이렇게 영상 장치를 통해서 강의를 녹화를 하고 또 이걸 학생들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좀 그런 우스꽝스럽지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한번 제가 이 녹화 버튼을 누르고 강의를 전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이게 하나도 녹화가 안 된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째 지금 다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가서 좀 보고 왔습니다. 네. 자,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물론 뭐 안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또 남자분들은 에이 뭐 마사지 받아고 해. 내가 운동하고 내 스스로 풀면 되고 나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어떨 때 마사지를 받으시죠? 네, 피곤할 때,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다음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을 때, 뭐 교회에서 김장 봉사를 뭐 했을 때, 뭐 교회에서 뭐 특정 뭐 공휴일 날 뭐 소풍을 갔다 왔다든지, 또는 뭐 체육 행사를 했다든지, 또 직장에서 무슨 뭐 체육 행사를 했다든지, 몸이 너무 피곤하가지고 일이 업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지쳐 있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떤 분들은 마사지 받다가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원해 하면서 받으신 분, 어떤 분들은 소리 없이 받다가 코 골고 주무신 분도 있어요.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요. 마사지를 받고 나면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막 날아갈 듯이 가벼워요. 다리가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이게 무슨 뭐 다리가 뭐 사뿐사뿐 너무 편해요. 여행지에서 쭉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하다가 주로 자유여행 다니는 경우가 그렇죠. 걷다가 팔 마사지를 받았어요. 또는 마사지를 받았어요. 1시간 마사지를 받고 났더니 몸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이렇게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그 반응이 또 효과가 좋습니다. 자, 스포츠 마사지라는 게 뭐냐? 대부분 여러분 마사지를 받은 마사지 하신 분들이 그 손을 사용하거나 어떤 분들은 팔꿈치를 사용하고 어떤 분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많이 밟아서 해요. 발로 많이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하는 시술자들이 이 사람의 제가 쓰겠습니다. 손이나 신체 일부분이에요. 신체 일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는데 손이나 팔꿈치나 또는 발 등등의 신체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자, 어떤 분들은 막 두들기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꾹 누르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이러죠.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들을 사용을 해요. 신체 일부분을 사용해서 어떤 기술, 테크닉이라고 하죠.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기요법이라고 그래요. 자, 신체 일부분을 사용해서 특정한 기술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피부나 근육에 어떻게? 그렇죠. 물리적인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이 피부와 근육에 쌓여있던 어떤 그 피로 물질, 노폐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자,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임파액의 흐름을, 임파액, 노폐물이죠.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자,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시켜주면은 이렇게 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해주면은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피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기가 스포츠 마사지의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스포츠 마사지는 마사지를 하는 시술자의 신체 일부분인 손이나 발꿈치나 발 등을 사용을 해서 일정한 테크닉 수기요법을 적용을 해서 피부나 근육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오냐? 혈액순환이 촉진시켜지고 임파액 노폐물 흐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므로 피로가 사라지고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이 스포츠 마사지 좋다 그래서 마사지만 받아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다가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이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너지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사지가 아무리 좋아도 마사지만으로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덤벼드시면 안 돼요. 물론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임상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마사지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신전의 사제들이라든지 또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질병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고대 사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처럼 현대의학처럼 정확하게 질병을 분석하는 장비도 또 그런 정도의 학문적인 수준도 안 되었고, 또 지금처럼 아주 좋은 의료 장비나 또 좋은 약물이나 좋은 치료 방법들, 수술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마사지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혈액순환을 혈액이라고 해요. 혈액순환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 몸에 체온이 상승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예요? 평균 36.5도씨입니다. 그런데 이 체온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냐면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하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호흡기 관련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된 부분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체온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 체온에 대한 부분은 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뭐 공공기관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다못해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카페를 가든 마찬가지고요. 다 몸에 체온을 측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온으로 되어진 유리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넣거나 혀 밑에 넣어서 체온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이 열 측정계, 요즘 체온 측정기가 다 있죠.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체온 측정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저는 지금 현재 36.3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또는 이마나 손등이나 이렇게 이런 데다가 대서 체온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체온이 36.5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뭐 37도까지도 상관없어요. 하면은 안심을 해요. 그런데 이 체온계가 뭐 37.45도가 된다 이러면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38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고열 환자로 별도 이제 분류를 하고 별도 관리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마에서는 요 이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6.5도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겨드랑이는 좀 체온이 좀 높게 나와요. 36.9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체온이 37.5도, 38도가 된다 고열이에요. 반대로 36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체온이 돼요. 그런데 체온이 이 36.5도에 37도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35.5도, 35도, 전에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수강생들한테 여러분 평균 체온이 어느 정도 되시냐 아시나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한 30% 정도 이제 주부 학생들이었는데 저는 35.5도예요. 저는 어떤 때는 뭐 36도도 안, 30, 그 정도 얘기하는 분, 35.5도 정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약간 비만 체형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체온 문제하고 이 면역력 얘기할 때 체온이, 우리 몸의 체온이 만약에 그 1도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신진대사 문제하고 면역력에 대한 문제. 신진대사 능력은 15%가 떨어지고요. 면역력은 30%가 떨어져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35.5도가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30% 떨어지고 자, 면역력이 30%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제일 쉬운 게 그렇죠. 호흡기질환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을 어떻게 떨어진 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체온을 올리는 일반적인 방법. 체온을 올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자주 움직이는 거예요. 자주 움직이는 거. 자주 움직여준다. 그 다음에 뭐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해서 올리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은 체온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칭 한다고 그래서 어떤 스트레칭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칭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근육을 다칠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은 반드시 호흡에 맞추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내쉬는 숨을 천천히 하면서 그 숨의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숨이 끝나면 그대로 정지를 해요. 정지해서 약 5초에서 10초를 정지를 하고 숨을 멈춘 상태에 있다가, 자 5초 또는 10초가 끝나면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속도에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팔을 위로 올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본인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숨을 멈추세요. 그랬다가 5초 내지 10초가 지나면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근육을 쫙 늘려줬다가, 늘린 근육이 그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데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하시면요 땀이 나요.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겨드랑이 상체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동안 이거요 한 세트 10번을 천천히 하시죠. 그럼 이마에 땀이 이렇게 끈적끈적 땀이 납니다. 이게 스트레칭을 절대 하게 되면은 체온이 상승이 돼요. 그 다음에 걷는데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좀 보폭을 크게 빠르게 걸어요. 힘차게.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동네를 걷습니다. 걷는데 가능하면 좀 약간 빨리 걸어요. 처음에는 좀 숨이 차요. 그런데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숨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30분 지나면은 이제 땀이 맺히기 시작을 해요. 1시간, 50분에서 1시간 되면은 옷이 젖습니다. 옷이 땀으로 축축하니 젖어요. 공원에도 가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어폰 음악을 들으시면서 스마트폰을 보고서 뭘 보시는지 하여튼 보면서 걷는데 세워라 내워라 걷는 분들이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그분들은 그게 운동인 줄 알고 걸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구분들이나 같이 오시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는 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세를 바로 하고 보폭을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을 땅바닥을 보지 마시고 약간 정면을 보시고 좀 상체를 펴고 팔을 좀 이렇게 크게 흔들으세요. 크게 흔들시면서 엄지손이 눈높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뒤로 최대한 넘기면서 이렇게 걸으시게 되면은 스피드가 생겨요. 그렇게 걸으시면은 한 1시간을 만약에 걸으시잖아요. 몸에 땀이 옷이 축축하니 젖어요. 자, 덥다고 해서 찬 음료, 찬물, 얼음 막 씹어 드시고 벌컥벌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오셔서 바로 욕탕에 들어가 찬물 끼얹으면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 문 열으시고 차가운 음료, 차가운 물 드시고 얼음 씹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10분 내지 15분을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몸의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샤워를 하도록,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빠르고 보폭이 좀 크고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한다. 이것도 체온을 상승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발도 얼음장처럼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이 모든 생리적인 시스템을 평균 정상의 속도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자율신경 시스템인데요. 이걸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중추신경,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을 타고 이게 시스템을 조절해 주는데 이 자율신경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또 하나 손끝, 특히 발끝은 심장에서부터 펌프질에 혈액의 압력이 특히 발은 멀어져서 충분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환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 뭐 아픈 부위, 뭐 시큰시큰한 부위 이런 부위들 갖다가 손을 대보시면요. 손을 대보시면 그 부분이 찬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수족냉증, 발이 차가워요. 손이 차가워요. 이건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은 동맥을 타고서 쭉 와서 모세혈관, 손끝의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되돌아와 줘야 돼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은 그렇지 않아도 발은 중력의 영향도 있고 심장보다 멀어요.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장의 펌프질의 압력이 잘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다리의 순환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그 역할을 해줘요. 나중에 그 부위에, 신체 부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 보면요,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무슨 특징을 가지냐면요, 밤에 숙면을 잘 못하세요. 잠을 깊은 잠을 못 자시고 잠을 충분히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음날 머리가 맑지 못해요.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아요. 그다음 머리가 두통이 있어요. 심한 편두통이 와요. 이게 더 발전을 하면요, 오십견이 오고 어깨 통증이 찾아와요. 늘 목 어깨가 뻣뻣해요. 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변비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잠을 잘 못 자, 두통이 있어, 편두통에 시달려, 어깨 통증들이 있어, 소화 잘 안 돼, 변비가 있어, 소화 문제, 이러면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원인은 뭐예요?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잠을 잘 못 자는 증상,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이 있는 거, 어깨가 아프고 오십견이 오는 증상, 그 다음에 소화 안 되고 변비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원인으로 들어가서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개선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여기를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을 내주면 됩니다. 뭘로? 이 마사지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줘.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워요. 여름 손발이 차가워요. 손 마사지, 발 마사지 비벼주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계속 수기요법을 통해 대체약을 통해서 아픈 분들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손이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굳어가지고 너무 아프죠. 그러면 자리에 누워서 저는 손목을 털어주고 그 다음에 손 마사지를 해요. 이거를 손가락을 이렇게 2개 놓고 앞뒤로 옆으로 10개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손바닥도 비벼주거나 또 손등도 비벼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다 해주면 그러면 손이 따뜻해지면서 부들부들해지고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이 번쩍, 그 사이에 벌써 잠이 번쩍 다 깨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잘 여러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손으로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마트나 건강관리용품 파는 데 가면은 하나 1,000원, 1,500원? 이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손에 크림 같은 걸 바르시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마사지를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걸 매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발 같은 경우는 손은 그냥 해도 되는데 발 같은 경우는 이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손 마사지 파트, 발 마사지 파트가 되면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손 반사구역, 발 반사구역이 있어요. 수지침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발 마사지 혹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손의 모든 부위에, 발의 모든 부위에 우리 인체가 축소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머리예요. 목이고 가슴 부위예요. 여기 손바닥은 우리 몸의
복부, 이 몸 체관, 그래서 내장 장기가 있는 부위예요. 손등은 등에, 우리 몸의 등 쪽이에요. 오른손, 왼손, 왼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상응이 돼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손 반사구역 또는 발 반사구역을 찾으시면은 이해하기 쉽고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손 발을 마사지를 해주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은 혈액과 임파액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물을 잘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물이 70%를 차지하고, 그 신체 구성에서 70%가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증들,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물량이, 수분량이 많아야 돼요. 지방이 많으면 안 되겠죠. 물이 많이 있어야 원활하게 흘러요. 그다음 임파액도, 쓰레기 노폐물이 임파관을 통해 흐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부족하면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늘 이렇게 넉넉하게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 정도 평균적으로 성인은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그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신진대사나 면역력에 문제가 없도록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임파액도 잘 흘러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노폐물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임파의 흐름은요, 임파액이, 쓰레기가 중간중간 집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관절부예요.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겨드랑이, 어깨 관절,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사타구니, 배꼽, 허리 움직이는 배꼽, 그 다음에 목, 귀도예요. 임파절이 많이 모이는 자리들이에요. 이거는 이 손에서 여기에 모이고, 여기 쓴 게 여기 모이고, 겨드랑이 집결을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허벅지에 쌓이고, 서해부에 쌓이고, 그러니까 비만이, 노폐물 순환이 잘 안 돼서 지방이 정체가 되고 셀룰라이트화 되어지는 부위들을 보면 어디예요? 허벅지 안쪽 여기, 그 다음에 배꼽, 배 주변, 팔 여기, 그 다음에 겨드랑이 이 부분, 목 이런 부분, 여기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파, 노폐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쓰레기인데요. 노폐물 쓰레기인데, 여러분, 쓰레기가 잘 배출이 안 되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되면 이게 부패하죠.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병균이 생겨요.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사용하고 남은 이 노폐물 찌꺼기들을 빨리 신속하게 땀으로 그리고 소변으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피로감도 빨리 사라지고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스포츠 마사지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마사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효과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체 일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손, 팔꿈치, 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수기수라고 해요. 수기수. 그 다음에 기본 테크닉을, 테크닉, 수기호법을 했는데 이 수기호법이 몇 가지냐면 7가지의 테크닉, 수기법이 있어요. 자, 주물러주고, 눌러주고, 쓰다듬어주고, 비벼주고, 늘려주고, 두들겨주고 하는 등등의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에요. 7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수, 수기법,
요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제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2시간 동안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학교의 강의실에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정부나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하고 가능한 필요 외에 외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내 건강도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공동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져서 이 재난의 때를 우리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